천문학의 역사에는 하늘을 보는 인류의 시각이 바뀐 순간들이 있습니다. 행성들이 움직이는 법칙을 알아낸 거예요. 천체들이 발하는 찬란한 빛에서 영감을 얻어 천문학자들은 우주를 보는 눈을 몇 번이나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죠. 관측 결과를 종합해 타원 궤도를 떠올렸더니 모든 게 맞아 들어갔어요. 그렇게 우주를 보는 눈은 달라져 왔습니다. 우주 속 우리의 자리도 달라졌죠. 거기 속한 별들은 우리 은하의 별들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거리가 멀었어요. 인류는 상상력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지구에 침입해 우리를 잡아먹을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도 모르죠.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곳이 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요. 인류는 머나먼 옛날부터 하늘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주를 이해하려고 애를 썼죠. 하늘을 보는 눈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신과 괴물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천문학이 밝혀낸 광활한 우주로 변화했죠. 하늘은 눈에 보이는 다른 세상이었고 우리 조상들은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류의 눈에 비친 하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져 왔을까요? (1577년) 거대한 혜성이 지구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혜성은 무려 2달이 넘게 하늘에 떠 있었죠. 1577년 혜성은 특이했어요. 전 세계에서 관측이 가능했으니까요.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일본, 이탈리아, 터키에서도요. 장시간 관찰이 가능한 혜성이었죠. 당시엔 혜성이 거대한 불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동물이라고 믿기도 했는데 동물 종류는 문화권에 따라 달랐죠. 호주 원주민들은 신적 존재인 무지개 뱀의 사악한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 불을 내뿜는 용이라고 상상한 문화권들도 있었죠. 대다수 문화권에서 혜성은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1577년의 거대한 혜성은 1400년 천문학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를 몰고 왔죠. 덴마크 왕국에는 천문학의 새 지평을 열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체 관측을 좋아했던 이 괴짜는 청동코를 달고 살았죠. 진짜 코는 결투에서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귀족이었고 전속 어릿광대까지 있었죠. 티코 브라헤의 이야기입니다. 브라헤는 덴마크 국왕의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천체를 관측해야 했어요. 당시까지도 점성술과 천문학은 같은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천체가 돌아가는 방식을 알면 지구에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죠. 티코 브라헤는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을 이해해 정확한 점성술 예측을 내놓고 싶었어요. 티코 브라헤는 젊은 시절부터 유명한 천문학자였죠. 브라헤는 무슨 일이건 적당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천문 관측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티코 브라헤는 당대 최고 천문 관측소를 벤섬에 지었어요. 제 생각이지만 덴마크 왕실 예산의 1% 정도는 브라헤 소유의 벤섬을 운영하는 데 들어갔을 거예요. 덴마크 국왕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덕분에 브라헤는 당대 최첨단 기구들을 사들여 천문대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6분위, 4분위 같은 기기를 사들였고 사람을 여럿 고용해 관측 데이터를 만들라고 했죠. 브라해가 발명한 기기들도 추가돼 사상 가장 정확한 관측을 해냈어요. 행성과 항성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냈죠. 브라해의 관심을 끈 천체는 행성과 항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는 다른 종류의 천체였죠. (1577년 11월 13일) 티코 브라해는 자기 천문대에서 대혜성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혜성의 궤도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계산 결과는 대혜성이 금성 궤도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우주 모델에 따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모든 천체가 제각각 중심이 똑같은 투명한 구체에 붙박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명한 구체란 말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투명한 유리공 같은 게 실제로 하늘에 있다고 믿었죠. 혜성은 티코 브라해가 계산한 궤도로 움직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투명한 구체들이 대혜성의 이동을 막아야 했죠. 그래서 브라해는 깨닫게 됩니다. 대혜성이 이 궤도를 따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 투명한 구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1577년 혜성을 관측한 브라해는 투명 구체 우주 모델을 깨버렸어요. (2000년간) 건재했던 투명 구체들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들이 돈다는 주장은 점점 힘을 얻었죠. 천문학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도전받지 않던 고대의 이론도 있긴 했죠. 하늘의 모든 천체가 완벽한 원형 궤도로 움직인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이 깨진 건 또 다른 슈퍼스타 천문학자 덕분이었죠. 요하네스 케플러는 독일에서 태어나 체코에서 활동한 천문학자 겸 수학자입니다. 어린 시절 1577년에 대혜성이 지나가는 걸 보며 천문학을 공부하기로 했죠. 당시 대다수 천문학자들은 원형 궤도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원형 궤도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시원하게 설명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1500년 이상 천문학자들은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행성들이 나선형 보리 같은 걸 그리며 원형 궤도를 돈다는 것이었죠. 주전원은 오랜 기간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정말로 복잡했죠. 계산하기가 엄청 까다로웠어요. 케플러는 우주 모델을 단순하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라해의 관측 기록을 얻자마자 행성들의 궤도를 계산하기 시작했죠. 브라해의 관측 기록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요하네스 케플러는 브라해의 관측 수치들을 가져와서 계산을 했고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죠. 케플러는 수치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간단해서 지금껏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신기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행성들은 원형 궤도가 아니라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타원 궤도를 알려면 원을 그린 다음 양쪽을 눌러주세요. 그럼 달걀 같은 모양이 되죠.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행성들은 완벽한 원형 궤도로 이동하지 않게 됐죠.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알아냈어요. 케플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행성은 타원 궤도를 그리며 움직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맞았던 거죠. 케플러는 1609년 자신의 행성 운동 법칙을 설명한 책 신천문학을 출판합니다. 케플러가 제시한 행성 운동 법칙을 따르면 주전환의 개념이 필요 없어지죠. 하지만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케플러의 가설에 증거를 제시하게 될 학자는 우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꼽히는 데도 많죠. (17세기) 영국, 전 세계의 모든 과학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게 만들 아이작 뉴턴이 태어납니다. 뉴턴은 천재였죠. 철학부터 과학, 수학을 연구했습니다. 연금술에도 심취했죠. 우린 뉴턴을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로 기억하지만 그 당시 뉴턴은 자연철학자에 가까웠어요. 우주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죠. 뉴턴은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신이 창조한 우주의 설계도를 과학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믿었죠. 혁신적인 생각도 품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과 지구가 돌아가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했죠. 뉴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뉴턴이 알아낸 건 이곳 지구상에서 사물이 돌아가는 방식만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법칙이 지구를 벗어난 우주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이죠. 아이작 뉴턴은 전 우주가 하나의 법칙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은 자연이 가진 기본적인 4가지 힘 중 하나예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를 끌어당기는데 그 힘이 바로 중력이죠. 뉴턴은 중력의 법칙이 우주 만물에 작용한다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증거는 1680년 먼 우주에서 찾아왔죠. 1680년의 대해성은 놀랍도록 밝았어요. 낮에도 해성이 보일 정도였죠. 다들 해성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들은 1680년에 해성이 지나갔는데 이듬해에도 해성이 지나가자 두 해성이 같은지 다른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뉴턴은 이 궁금증에 해답을 쥔 게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1680년과 1681년의 해성이 같은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뉴턴의 설명은 이랬죠. 해성은 태양계를 가로질러 오다가 태양의 중력 때문에 돌아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해성이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해성이 태양 주위를 돈 다음 반대편으로 돌아나간 거였죠. 뉴턴은 태양의 중력 때문에 해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며 날아다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력은 행성들의 타원 궤도 역시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공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정한 속도로 도는 행성 역할이죠. 공은 일직선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때 스위치를 켜서 방 한가운데에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내죠. 태양의 중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행성은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죠. 태양의 중심으로 가지 않고 휘어진 궤도를 그려요. 궤도는 타원형이겠죠. 중력이 타원 궤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중력은 우주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도 해냈죠. 인류는 마침내 정확한 우주 모델을 갖게 됐습니다.
거의 정확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한층 더 깊이 있는 천체 연구에 들어가기 전 인류는 지구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16세기부터 서구 열강들은 지구 전역으로 뻗어나가며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곳의 풍요로운 자원을 착취하려고 경쟁했죠. 영국, 스페인, 프랑스처럼 항해술이 발달했던 나라들한테 바다에서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찾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선박 한 척이 바다에서 길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탁 트인 대양이라서 어디가 어딘지 몰랐죠. 그 사이 선원 수백 명은 괴혈병으로 죽었고요. 위치 파악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1707년에는 방향을 잘못 잡은 영국 함대가 영국 남서부 실리 제도의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영국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해난 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해군 2,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죠. 대중들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요구했어요. 군함이나 무역선을 타고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요. 뱃사람들은 해와 별을 나침반 삼아 항해했습니다. 물론 방향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죠.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북극성과 남극성을 이용해 위도를 계산해내는 건 가능했죠. 다만 북극성, 남극성의 각도를 재면 돼요. 현재 위도와 그 각도의 오차는 1도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위치 파악은 간단하지 않았죠. 현재 위치를 알려면 정확한 위도뿐만 아니라 경도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지구는 계속 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동쪽, 여기부터는 서쪽이라고 할 기준점이 없어요. 한 지점을 임의로 정해서 여기가 경도 0도라고 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걸 정할 수는 있지만 그 선을 벗어나는 순간 경도를 알아내는 건 다시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그 해답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죠.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만든 태양시를 쓰는 방법입니다. 현재 지점의 태양시와 출발 당시의 태양시로 동서 위치를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문제가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파르코스의 시대 뒤로 2000년이 지나도록 해상에서 쓸 수 있는 정확한 시계는 나오지 않았죠.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진자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시간을 쟀어요. 하지만 진자 같은 걸 써서 정확한 시간을 재려면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바닥이 필요했습니다. 배는 끊임없이 흔들리죠. 바다에 끊임없이 파도가 치니까요. 다시 말해서 진자 같은 도구로 시간을 재는 게 바다 위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계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계를 만든 건 시계 장인이 아니었죠. 목수였습니다. 조난사고 방지책을 마련해달라는 해운업계의 압력이 거세지자 1714년 영국 정부는 경도법이란 걸 통과시켰죠. 영국 정부는 요즘 돈으로 약 24억 원의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바다에서 경도를 계산할 방법을 찾아내면 상금을 준다고 했죠. 잉글랜드 북부지방에 살던 목수 존 해리슨의 취미는 시계술이었습니다. 해리슨은 취미로 돈을 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항해용 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품고 설계에 들어갑니다. 제 옆에 있는 게 해리슨의 첫 번째 항해용 시계인데 저희는 H1으로 부르죠. 해리슨이 고안해낸 여러 혁신이 녹아있는 시계입니다.
먼저 진자 대신에 아령같이 생긴 금속들을 사용했죠. 이쪽 아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반대편 아령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호작용으로 오차가 교정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H1은 해상에서 잘 작동했죠. 오차도 하루에 3초 이내였습니다. 하지만 해리슨은 만족하지 않았죠. 해리슨이 깨달은 건 아령을 쓰는 게 해결책이 아니란 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1750년대 초 해리슨이 찾은 해결책은 회중시계였죠. 해리슨이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회중시계는 H4입니다. 해리슨이 설계한 회중시계 안에선 크고 묵직한 평형바퀴가 아주 빠르게 돌아갔죠. 해리슨의 생각은 이랬어요. 선박의 움직임은 느린 편이고 평형바퀴는 엄청난 에너지로 아주 빨리 돌기 때문에 배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해리슨의 H4 시제품은 1764년 시험에 들어갔고 성공을 거둡니다. 태양이 우리한테 준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태양 한가운데서 경도를 계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중반 무렵에는 천문학 연구 역시 축적된 과학기술 덕분에 커다란 진전을 이룹니다. 망원경의 발명 이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우주는 해가 갈수록 더 깊어졌죠. 망원경은 사상 최초로 인간의 감각기관을 확장시켜준 도구입니다. 망원경은 점점 커지며 성능이 좋아졌죠. 태양계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비밀들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허셜은 여동생 캐롤라인과 함께 고성능 망원경을 제작했죠. 그리고 수천 개의 별들을 관측하고 목록으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1781년 어느 날 밤 천체 하나가 윌리엄 허셜의 눈길을 잡아 끌었죠. 허셜도 그 천체가 뭔지는 몰랐어요. 허셜은 동료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관측을 계속했고 그게 새 행성인 걸 알아냈죠. 윌리엄 허셜이 발견한 건 새로운 행성, 천왕성이었어요. 온 세상이 깜짝 놀란 발견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행성이 5개뿐인 줄 알았죠. 천왕성의 발견으로 태양계 행성은 6개가 됩니다. 허셜은 새로운 행성에 영국왕 조지 3세의 이름을 붙였죠. 그로 인해 영국 왕실의 호의를 샀고 국왕 직속 천문학자로 임명됩니다. 넉넉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뜻이었죠. 그 덕분에 허셜은 더 성능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 천문학 연구를 계속합니다. 1789년에는 또 다른 업적을 이루게 해줄 엄청난 망원경을 완성했죠. 허셜이 만든 망원경 중 제일 큰 건데 이 부분만 남아 있어요. 12m 반사 망원경이죠. 1785년부터 제작했어요. 이쪽 끝에는 거울이 있는데 허셜이 직접 갖고 광을 냈어요. 원하는 반사경을 얻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망원경은 전체를 커다란 목재 틀로 둘러싸서 지탱했어요. 목재 틀에는 작은 바퀴가 달려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돌릴 수 있었죠.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망원경이었고요. 새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자마자 허셜은 다시 새로운 천체들을 발견합니다. 1789년 새 망원경으로 관측을 시작한 날, 허셜은 토성의 6번째와 7번째 위성을 발견했죠. 망원경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초점거리가 12m인 이 망원경은 과학적 진보의 상징물이 됐죠. 허셜의 망원경은 천체 연구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습니다. 관측은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해졌고 새로운 발견들을 바탕으로 인간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1865년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르는 지구에서 달까지를 출판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에는 19세기 미국의 총기 동호회가 등장해요. 그 동호회는 엄청나게 커다란 총을 만들었고 그걸로 회원 3명을 우주로 쏘아보내 달에 착륙시키죠. 사방은 무서우리만치 고요했다. 발사체 안에 탄 용맹한 탐험가들 역시 1초 1초를 세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 38초, 39초, 40초, 발사! 소설이긴 했지만 쥘 베르는 전 세계 수많은 과학도들한테 영감을 줬습니다. 쥘 베르는 아주 세밀하게 조사한 걸 바탕으로 소설을 썼어요. 직접 돌아다니며 취재를 해서 어떤 추진력이 필요한지, 재료는 뭘 써야 하고 모양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아냈죠. 계산 결과는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쥘 베른의 소설 덕분에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은 더 이상 황당무계해 보이지 않았죠. 설득력 있는 이야기 같았지만 베른의 대포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건 가능하지가 않았죠. 대포 길이부터 베른의 생각보다 15배 이상 길어야 합니다. 날아간다고 해도 관성력 때문에 사람은 생존하지 못하죠. 하지만 쥘 베르는 사람을 달로 보낸다는 꿈을 모든 사람의 머리에 심어줬습니다. 그 꿈은 결국 현실이 됐죠. SF 소설의 상상력은 다른 방향으로도 열렸습니다. SF 소설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주에서 뭘 찾을지 혹은 누구를 만날지 상상하는 시대가 찾아왔죠. (1877년) 화성이 지구 옆을 아주 가깝게 통과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살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관측했죠. 스키아파렐리는 공책에 빼곡히 화성 그림을 그리고 망원경으로 관측한 화성의 세세한 특징을 적어 넣었습니다. 화성 표면 지도도 정성 들여 그렸죠. 대륙과 바다로 보이는 곳들엔 이름도 붙였습니다. 스키아파렐리가 기록한 것 중 하나는 화성 표면에 이리저리 교차하는 선들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스키아파렐리는 그걸 카날리 같다고 말했어요. 카날리는 수로를 가리키는 이탈리아어죠. 스키아파렐리의 관측 기록은 세계 각국으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수로는 발음이 비슷한 운하로 오역되고 맙니다. 이 오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몰고 왔죠. 화성에 운하를 파는 지적인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외계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포심을 자극했고 SF 소설가들은 그걸 포착했죠. 허버트 웰스의 우주전쟁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화성에 사는 호전적인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고대인들은 하늘에 신과 괴물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다시 환상 속의 존재들, 외계인들의 영역으로 변했죠. (20세기가) 시작되던 무렵 인류는
은하수가 태양 같은 별 수십억 개가 모여 이뤄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죠. 은하수 너머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우주는 유한하고 우주 속 모든 천체는 처음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던 무렵에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지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고 쪽부터 변한 게 없다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아인슈타인의 믿음을 산산조각 낸 건 성직자였습니다. 벨기에 도시 샤를로아에서 태어난 가톨릭 성직자죠. 조르주 르메트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7년 뒤인 1923년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르메트르의 관심사는 신학만이 아니었죠.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르메트르는 이론가였어요. 종이와 펜으로 연구를 했고 성경이 천문학 교과서가 아니라는 걸 납득시키려고 했죠. 르메트르는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검토한 그는 상당히 다른 결론에 다다랐죠. 르메트르가 우리한테 준 건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들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르메트르는 이 우주가 계속 팽창 중일 거라고 주장했어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천문학 지식엔 어긋나는 주장이었죠. 아인슈타인조차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르메트르는 증거가 필요했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윌슨산 천문대에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성능 좋은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그걸로 성운들을 관찰했죠. 구름 모양으로 퍼져서 흐릿하게 빛나는 성운은 오랜 세월 수수께끼였습니다. 한 성운은 특히나 허블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죠. 직경 2.54m 망원경으로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을 선명하게 관찰했어요. 당시까지의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안드로메다 성운은 기체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죠. 허블은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이 궁금해했던 안드로메다 성운의 정체를 알아냅니다.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 은하가 우주 유일의 은하라고 믿고 있었죠. 안드로메다 성운도 그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안의 기체 구름이냐 외부의 구름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였어요. 허블은 이 의문도 풀고 싶었죠. 그래서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기로 합니다. 거리 계산을 위해 허블이 동원한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빛의 세기를 알아내 그곳까지의 거리를 추정해보는 것이었죠.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에 속한 별들의 밝기를 측정해 각각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 성운의 별들이 우리 은하의 별들보다 최소한 10배는 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천문학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집니다. 허블은 우리 은하 밖에도 은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냈죠. 우주는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광활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혁명적인 발견이었죠. 수많은 별이 모여있는 성운이 은하였던 겁니다. 작은 우주 같은 이 은하는 아주 많이 존재하고요. 허블은 우리 은하 밖에도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 덕분에 인류는 우주가 지금껏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 속 유일한 은하가 아니라는 증거를 허블은 처음으로 제시했죠. 우주엔 은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블은 연구를 계속했죠. 에드윈 허블이 지금도 유명한 건 세계 최고의 망원경들로 우주를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허블은 머나먼 은하들의 거리만 잰 게 아니었죠. 그 은하들에서 나오는 빛이 붉다는 것도 확인합니다. 그 별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중이라는 뜻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빛을 떠올리는 것보다 소리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구급차 사이렌이나 기차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는 구급차나 기차가 다가오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죠. 소리는 파동을 그리며 이동합니다. 구급차가 내 쪽으로 다가올 때는 사이렌의 파장이 압축됩니다. 구급차가 나를 지나쳐가면 파장은 늘어지고 사이렌의 음도 낮아지죠. 음파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빛도 소리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죠. 빛도 파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루와 골이 이어지죠. 마루와 다음 마루 사이의 거리는 파장이라고 부르고요. 빛은 파장에 따라 색이 다릅니다. 파장이 짧으면 푸른 빛, 길면 붉은 빛을 띠죠. 소리와 마찬가지로 빛의 파장도 빛이 내 쪽으로 다가오느냐, 멀어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로등을 예로 들어보죠. 엄청나게 빨리 그 가로등을 향해서 달려가면 내 눈에 비치는 가로등의 불빛은 푸른색일 겁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멀어지며 뒷걸음을 치면 내 눈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더 붉게 보일 테고요. 우주를 바라볼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은하가 지구 쪽으로 다가오면 푸르게 보여요. 어떤 은하가 지구에서 멀어지면 붉게 보이죠. 천문학의 또 다른 이정표였어요.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우주가 팽창 중이라는 뜻입니다. 팽창하는 우주는 우주 연구를 바탕부터 바꿔놓았죠. 인류는 이제 우주가 정지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주는 움직이고 있었죠.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밝히는 연구 역시 한 걸음 더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벨기에의 르메트르는 혁명적인 이론을 또 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죠. 수학적 계산을 통해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주장했던 르메트르는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얘기였죠. 르메트르의 생각은 늘 대담했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주장이 증명됐기 때문에 르메트르는 우주의 시작도 추론이 가능하다고 봤죠. 계속 팽창하는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는 대신 점점 작아질까? 르메트르는 다시 계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속 거꾸로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해봤죠. 시계바늘을 계속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 더 빽빽해질 겁니다.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다 특정 시점이 되면 우주 속 모든 물질이 원자 크기로 줄어들 거라고 르메트르는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출발점으로 이론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 당시에는 원자가 우주에서 제일 작은 입자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르메트르는 이 특이점을 우주 만물이 튀어나온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시 원자라고 불렀죠. 진짜 혁명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죠. 시작점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메트르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죠.
우주는 한 점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한 점은 팽창하고 폭발하고 퍼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의 모습이 됐죠. 조르주 르메트르는 빅뱅 이론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은 천지창조 이야기를 갖게 됐죠. 과학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허블과 르메트르가 우주의 출발점이 있다고 말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인류는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지구 궤도에 떠서 우주 깊숙한 곳을 관측하는 망원경도 우주선에 실어보냈죠. 허블과 르메트르의 후예들도 왕성하게 연구를 합니다. 제일 유명한 우주 망원경은 허블의 이름을 달고 먼 우주를 보는 중이죠. 2012년 미 항공우주국은 현대 천문학을 상징하는 사진 중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허블 익스트림 딥필드. 이 우주의 진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전체 거의 모두는 하나의 은하예요. 바로 저런 은하처럼 각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별이 속해 있죠. 우주엔 수백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우주에 최소한 1000억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추정하죠. 일부 학자들은 그 2배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나온 우주 사진 중에서 아마 제일 깊은 우주가 담겨 있을 거예요. 이 우주의 먼 과거를 바라보는 사진이죠. 과학자들은 점점 더 먼 은하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점점 더 먼 과거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눈에 보이는 우주의 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주에서 방출된 최초의 빛을 관측하는 것도 가능해요. GMB,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빛이죠. 간단히 설명하면 우주의 시작점에서 남은 에너지예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나이를 추측해내는데 커다란 도움을 줬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 정도로 추정해요. 우주 가장 깊은 곳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다면 138억 년 전 태어난 직후의 우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은 꾸준히 발달했고 천체 관측과 연구도 발전해왔죠. 2019년 우리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우주에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어떤 것을 촬영했죠. 블랙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만족을 모르죠. 독일 뮌헨에 있는 유럽 남반구 천문대 본부. 제이슨 스피로밀리오 박사는 세계 최대 광학 망원경의 조립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ELT, 극도로 큰 망원경이란 뜻이죠. ELT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라스 감파나스 산에 설치되는 중입니다. 공사는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죠. 거울 직경이 무려 39m예요. 현재 유럽 남반구 천문대가 사용하는 망원경들의 직경이 8에서 10m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지 느껴지실 겁니다. 현재 가장 성능 좋은 망원경들보다 13배나 많은 빛을 모으죠. 인간의 눈보다는 1억 배 많은 빛입니다. 그럼 먼 은하의 별들, 다른 별의 행성들도 관측할 수 있게 되죠. 몇백 년 전까지도 우리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은하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고 확신했죠. 수천 년간 인간은 신과 괴물들의 이야기로 하늘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의 등장으로 우주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졌죠. 수많은 천문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우주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알아내야 할 것들은 많죠. 우주에 관한 지식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행성과 항성, 가스에 대해 많은 걸 알아낸 건 사실이지만 그건 관측 가능한 우주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베일에 쌓여 있죠. 우주에 관한 커다란 궁금증들이 모두 과학적인 해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 각자의 우주 이야기를 만들어낼 겁니다.